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이지?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한테, 친척한테, 오랜 친구한테, 혹은 가까운 이웃한테 마음 쓰고 애썼는데 정작 본인은 쓸쓸하고 외로우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보셨을 겁니다.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남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말도 많지 않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편안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좀 차갑지 않나?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 낯설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는 착함보다 영악함이 필요합니다. 능구렁이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 그만하시고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십시오. 나쁜 사람 되라는 건가? 천만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구렁이란 남을 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고 말을 아낄 줄 알고 모든 사람한테 전부를 내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허물이 많으면 화를 입는다.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 말년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말도 돌고 돌면 본인한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서 왜 나이 들수록 영악함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영악함이 어떻게 말년의 평안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말년에 더 외로운가?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릴 수 없으니 지나치게 믿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심해서도 안 된다.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인간의 본성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한테 평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없는 경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바빠지는 경우.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났던 분이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너무 많이 내보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 속마음을, 본인이 지금 뭐가 힘든지, 뭐가 서운한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기겠어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봅니다. 저 사람은 뭐든 말하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착한 마음으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돌고 돌면 결국 본인한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며느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있으니 조금 속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나한테 좀 차가워. 이 말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 못하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말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저 집 며느리가 시부모들한테 그렇게 불효한다면서. 본인은 그냥 하소연한 건데 돌고 돌아서 며느리한테 누가 되고 결국 본인한테도 손해가 됩니다. 며느리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더 나빠지고 본인은 더 외로워집니다. 착한 사람은 이런 일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을 안 하면 답답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특히 60 넘어서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속상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화가 나도 내색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능구렁이입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말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첫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말이 없으면 뭘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둘째, 본인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을 하면 기대가 생기는데 말을 안 하면 기대도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셋째, 쓸데없는 오해가 줄어듭니다. 말실수가 없으니 뒤탈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을 아껴야 한다. 이게 세상을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여러분을 더 편하게 해줬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제 그만하시고 영악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덜 내보이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가 없는 이유.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귐에는 때가 있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서글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저 사람하고는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관계를 끊어? 우리는 형제인데 아무리 서운해도 어떻게 남남이 되겠어? 저 사람은 나한테 옛날에 잘해줬으니까 지금 좀 섭섭해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관계를 붙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은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데 억지로 웃어야 하고, 속으로는 서운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야 하고,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데 안 받으면 섭섭해할까 봐 받아야 하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정약용이 말한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관계가 더 이상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주고받는다면 그때는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먼저 멀어지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힘듭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쟤는 내가 뭘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더 함부로 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 간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은 어렵게 모은 돈을 빌려줬는데 동생은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돈 때문에 싸우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 보니 이제는 동생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형은 원래 잘 참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도 나이 들고 돈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 동생한테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 나도 지금 어려워. 라고 말하며 피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혼자 애쓴 거구나. 이게 착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정작 본인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의리를 보되 의리가 없으면 떠나라. 의리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용당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걸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본인한테 의리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놓아야 합니다. 30년을 알았든 50년을 알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본인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를 멀어질 때는 천천히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싸우면서 끊으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만 더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는 겁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약속이 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능구렁이입니다. 능구렁이는 상대방한테 티를 안 냅니다. 조용히 비켜서고 조용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얘가 연락이 뜸하네. 그때쯤이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데도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계신 관계라면 그 관계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30년을 알고 지냈다고 해서 앞으로 30년을 더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해서 평생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잘해줬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착한 사람이 말년에 가장 많이 겪는 후회.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하지만 보답이 없는 곳에 계속 베풀지도 말라. 이 말은 참 묘한 말입니다. 선행을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건데 동시에 일방적으로 퍼주지만은 말라는 겁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내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 걱정만 했구나. 내가 애쓴 만큼 돌아온 게 있었나 싶다. 착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착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한테 잘해줍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본인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본인이 쪼들리면서도 빌려주고, 친척이 부탁하면 본인 일정을 다 미루고라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와줘도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번, 4번 계속 도와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부탁하면 다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 들어줄 상황이 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좀 어렵겠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화를 냅니다. 저번엔 해줬으면서 왜 이번엔 안 해줘? 오히려 본인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동안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이번 한 번 못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배신입니다. 평생 잘해줬는데 한 번 못 해주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약용이 보답이 없는 곳에 계속 베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받기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자녀한테 평생을 다 쏟아부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손주 육아까지. 본인은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면서도 자녀한테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마워합니까? 처음엔 엄마 아빠 고마워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 부모는 더 해줬는데라고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고마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해줬어야 하는데 당연하게 느끼게 할 만큼 해줬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자녀는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작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녀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합니다. 이게 착한 부모가 말년에 겪는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전부를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녀 스스로 해결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은혜는 원망을 낳는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데 왜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잘해줘서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특히 60 넘어서는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적당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한테 너무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요? 본인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 걱정만 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본인을 먼저 챙기십시오. 본인이 편안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시고 영악한 사람이 되십시오. 줄 건 주되 전부는 주지 마십시오. 도와줄 건 도와주되 본인이 망가지면서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왜 지혜인가?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쉽게 다치고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오래 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피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면 상처받을 일만 늘어납니다.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다 해버린 경우, 저 사람 요즘 힘들대,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본인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한 사이인데 뭘 숨길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속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진짜 친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본인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마음을 다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남긴 말이 바로 마음을 감추는 사람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춘다는 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착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허리도 아프고 자식들은 안 찾아오고 친구들도 연락이 없어서 좀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요즘 힘든가 보네. 나한테 기댈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피합니다. 반대로 영악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그렇죠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허리도 아프고 외롭지만 그걸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본인만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니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그 속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본인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녀한테 섭섭한 마음을 계속 드러냈다고 칩시다. 엄마 외롭다. 자주 좀 와라. 처음엔 자녀가 미안해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그걸 이용합니다. 엄마,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손주 학원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찾아올까봐 돈을 줍니다. 그런데 자녀는 돈만 받고 안 옵니다.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면 같은 말을 합니다. 바빠서 못 가는데 손주 뭐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요번 주에 찾아뵐게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본인은 계속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약점, 그러니까 외롭다는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바쁘겠지라고 합니다. 외롭지만 티를 안 냅니다. 그러면 자녀는 본인의 약점을 모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나 없이도 잘 지내시네? 내가 소홀히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게 영악함입니다. 외롭지만 외로운 티를 안 내고, 섭섭하지만 섭섭한 티를 안 내고, 힘들지만 힘든 티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본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표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를 지킨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찡그리고 섭섭하면 시무룩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쉽게 읽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기분 안 좋네. 뭔가 서운한가 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을 피합니다. 저 사람 기분 나쁜 것 같으니까 오늘은 말 안 걸어야지. 반대로 표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도 표정은 평온합니다. 섭섭해도 웃습니다. 화가 나도 차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게 능구렁이입니다. 능구렁이는 표정이 없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사신 거 아닌가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다 표현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감추십시오.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척하고, 섭섭해도 괜찮은 척하고, 화나도 평온한 척하십시오.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 약점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면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마음을 감춰야 합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시고 영악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고 표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조용히 거리 두는 사람이 결국 편안해지는 이유.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고 멀리 있으면 그리워진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았던 사람인데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니까 점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 처음엔 이 사람 참 좋다였는데 나중엔 이 사람 좀 그런 애가 되는 경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 그 단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친하면 자주 만나야지, 가까이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얘기를 나눕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칩니다. 매일 보니까 할 얘기도 없고, 매일 연락하니까 부담스럽고, 매일 만나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러다가 작은 일로 다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해? 아니,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정약용이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인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불완벽함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멀리 있으면 그리워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 상대방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고, 가끔 연락하니까 연락할 때마다 고맙고, 가끔 생각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립습니다. 이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적당히 멀리 있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착한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가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려고 합니다. 우리 딸, 아들 밥은 잘 먹는지 걱정돼서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자녀도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매일 전화 오면 받기 싫고, 자주 찾아오면 눈치 보이고, 이것저것 챙겨주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엄마, 아빠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챙겨주는 건데 왜 저렇게 나올까? 하지만 이건 자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한 부모의 실수입니다. 반대로 영악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독립하면 거리를 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고 자녀가 먼저 찾아오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줍니다. 처음엔 자녀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때 만나면 서로 반갑습니다. 가끔 보니까 할 얘기도 많고 오랜만에 보니까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이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담이 있어야 한다. 담이 없으면 서로 상처를 준다. 담이라는 게 뭡니까?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들어오면 안 되라는 선을 긋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이 담을 안 만듭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담이 필요해? 다 터놓고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상대방 영역에도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를 줍니다. 본인은 도와주려고 상대방 일에 참견하는데 상대방은 간섭한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은 친하니까 편하게 말하는데 본인은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담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는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자꾸 본인 자녀 얘기를 하면서 너네 아들은 뭐하냐? 결혼은 언제 시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착한 사람은 그냥 대답합니다. 아이고, 요즘 걱정이야. 아직 계획이 없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안 되지. 빨리 결혼시켜야지.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참견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일인데 왜 자꾸 참견하지? 하지만 친구는 친한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영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담을 만듭니다. 그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얘기 안 할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뭐야, 우리 사이에 그것도 못 물어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아, 저 사람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편해집니다. 친구는 참견 안 하고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고 관계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얘기를 나누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매일 전화하던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고 매일 생각하던 사람을 가끔만 생각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얘가 왜 이래?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담을 만드십시오.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가끔 만나니까 반갑고, 가끔 연락하니까 고맙고, 가끔 생각하니까 그립습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시고 영악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관계에 담을 만들고 적당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 인간관계를 살리는 방법.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이 말은 참 냉정하게 들립니다.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무슨 재미로 사람을 사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똑같이 안 해주지?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본인이 믿으면 상대방도 믿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본인이 희생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깨집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한 거구나.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남긴 말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부모는 자녀한테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자녀가 나를 모실 거야. 내가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효도는 당연히 하겠지. 내가 결혼 자금까지 대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독립해서 본인 생활에 바쁩니다.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러 오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부모가 힘들어도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실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다야? 원망합니다. 나는 부모한테 효도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서운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안 찾아와? 이게 다 기대 때문입니다. 본인이 해준 만큼 자녀가 돌려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악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고 나는 나 인생이 있다. 자녀가 날 챙겨주면 고맙고 안 챙겨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아이고 바쁜데 전화까지 해줘서 고마워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얼굴 보러 와도 멀리서 왔는데 고맙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까 원망도 없고 원망이 없으니까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서 얻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채워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하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항상 남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한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친구한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이웃한테서 인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랑을 안 주면 서운하고, 친구가 위로를 안 해주면 외롭고,
이웃이 인정을 안 해주면 속상합니다. 이게 평생 반복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평생 남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채웠구나. 그래서 나이 들수록, 특히 60 넘어서는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외로우면 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야 합니다. 서운하면 자녀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하면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능구렁이입니다. 능구렁이는 남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삽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한테 너무 많이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녀한테, 친구한테, 형제한테, 배우자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본인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원망도 줄어들고, 원망이 줄어들면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시고 영악한 사람이 되십시오.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채우십시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